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의 박쌤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어떠셨어요? 날이 좀 이제 추웠다가 좀 풀리기도 하면서 뭐 또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생활하시기 되게 불편하셨는데 그나마 다음날 좀 기온이 올라가서 많이 녹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파트 2 풍요병.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사실은 예전처럼 그 못 먹어서 그런 게 걸리는 게 아니고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 2에는 뭐가 돼 있냐면 풍요병이에요. 풍요병. 그래서 164페이지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마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에만 특별히 좋은 식이요법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식이요법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딱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질병에 특별히 나을 수 있는 어떤 뭐 마법의 탄알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식이요법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식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거에 의해서 심장병도 예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암도 예방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암 예방에 좋은 식이요법이 심장질환, 비만, 당뇨, 백뇨병, 황반변성, 알츠하이머병, 인지장애, 다발성, 신경경화증, 골다공증 등 다른 질병 예방에도 좋다. 또한 이러한 식이요법은 유전이나 기질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 고단백질 식사들이 우리의 이런 뭐 암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 이거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 그 먹은 음식을 가지고 재료를 써서 우리 세포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병의 첫 번째가 이제 심장질환인데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장에 관련된 질병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건데 168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장질환과 유방암 중 어느 것이 무섭냐고 묻는다면 많은 여자들은 거의 의심 없이 유방암이라고 대답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여성 사망률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8배나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게임이 야구라면 미국의 디저트는 애플파이고 미국의 질병은 심장병이다. 근데 과연 이게 미국에만 문제가 된 걸까요? 특히 이렇게 날씨 추우면 항상 심혈관계 질환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특히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날이 추우면 더더욱 위험해지는 거죠. 사실은 심혈관계에 관련된 질병들이 뭐 이제 플라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방암보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장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시대를 앞서가는 연구에서 심장 질환이 최고 사망 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176페이지에 보게 되면 병원의 발전, 기술 진보, 약품 개발, 낮아진 흡연율, 다양해진 수술법은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래도 여전히 심장질환은 최고의 사망 원인이다. 매 24시간마다 거의 2,000명의 미국인이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미국인들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있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겠죠. 인구가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 심장질환 발생률은 1970년대와 거의 비슷하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병원의 발전, 기술의 진보, 뭐 장비의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결국 심장 질환 발생률은 1970년도 발전되기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심장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다는 의미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죽음을 조금 미루고 있을 뿐 심장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지는 못하고 있다. 예. 결국 아무리 발전을 해도
기술이 발전을 하고 병원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현대의학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심장질환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먹거리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슬픈 얘기죠, 사실은. 또 여기 이제 178페이지에 보게 되면 치명적인 것은 크기가 이제 그 플라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혈관이 플라그로 막혀서 심장 질환이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막히면 뭘 해요? 우회 수술을 또 하잖아요. 혹은 스텐트를 넣어서 확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콜레스테롤 크기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플라그가 많이 끼게 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치명적인 것은 크기가 크지 않고 파열되기 쉬운 불안정한 플라그다. 혈관벽에 그렇게 많이 꼈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회로 수술은 크고 잘 보이는 플라그를 목표로 삼는다. 진짜 위험한 거는 크지도 않고 파열되기 쉬운 아주 크기가 작은 플라그인데 사실은 스탠드 작업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우회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큰 플라그를 잘 보이는 큰 플라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플라그는 흉통을 일으킬지언정 심장마비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회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건 전부 뭐예요? 이 큰 플라그를 상대로 한다는 얘기죠. 우회로 수술과 다음 페이지에 179페이지에 보게 되면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심장질환 분야에서 기술적인 진보가 주는 발전은 매우 실망스럽다. 우회로 수술과 혈관 성형술은 심장질환의 원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심장마비를 예방하지도 못하며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주지 못한다라고 콜린 캠벨 박사가 얘기를 했네요. 근데 우리는 심장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장 어디로 달려갑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서 수술을 받죠. 우회로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결국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이제 심장병에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장병도 18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품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라고 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되냐면 결국 생활 방식의 변화를 줘야 된다. 새로운 동맥 경로를 만들기 위해 흉곽을 열어야 할 필요도 없고 평생 동안 혈액에 독한 약을 넣어야 할 필요도 없다.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심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그러면 무엇이 심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느냐? 좋은 지방입니다. 지방. 우리는 포화지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포화지방은 생각만큼 그렇게 큰 문제들을 안 일으키거든요. 특히 식물성 포화지방 있잖아요. 그 식물성 포화지방을 먹게 되면 예를 들어 올리브유라든지 또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장의 문제를 안 일으키거든요. 결국 음식만이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다. 무가공식품, 식물성 식이요법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돼 있어요. 심장 질환을 위해서 음식을 좀 선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에 비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만은 이제 병으로까지 규정을 했는데 과연 이 비만이 첫 주에 할 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통해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조금 과잉으로 섭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알아서 열을 올리든지 에너지 대사를 높이든지 해서 다 소모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비만이 된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슬픈 거죠. 197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라고 해가지고 체중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은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적당한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무가공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런 일에는 신속한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취소화하면서 지속적인 체중 감소를 가능케 한다. 우리가 다이어트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하고도 최종적으로 결국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요요 현상이잖아요. 급격히 뺐기 때문에
급격히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게 어젯밤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5kg가 쪘다, 2kg가 쪘다, 10kg가 쪘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만성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시각을 갖기 때문에 문제들이 항상 생기는 거고요. 결국 콜린 캠벨 박사도 장기간으로 식생활을 개선을 해야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요요 현상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재밌는 얘기가 200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제 쭉 있는데 이건 다 하고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증가한 체중이 단 몇 주 만에 건강하게 없어지겠는가라고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던지셨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이 찐다는 거, 비만이 된다는 건 서서한 아주 천천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단 몇 주 만에 그렇게 뺄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05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만 유전자를 탐색하는 목적의 이면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유전자에 비만 유전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비만 유전자를 탐색하는 목적의 이면에는 비만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런 일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비생산적이다. 특정 유전자가 비만의 원인이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비만을 통제할 수 없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205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살이 찐다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식사로 식단을 바꿨을 때 우리에게 비만이라는 적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이제 당뇨에 대해서 나왔는데 20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 약품과 수술로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없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약품은 기껏해야 당뇨 환자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당뇨병 환자는 평생 동안 약을 투여해야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사실 당뇨병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해서 210페이지에 쭉 기술이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심장 질환, 그 다음에 뇌졸중, 고혈압, 실명, 신장 질환, 신경계 질환, 사지절단, 치과 질환, 그 다음에 임신 합병증, 다른 질병에도 잘 걸린다,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병에 의해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라는 거죠. 21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물성 식품의 고탄수화물과 저지방 식이요법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식물성 고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뇨병을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바로 떠올릴 수 있어요? 고구마 같은 경우죠. 고구마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고구마 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고구마를 먹어도 달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은 고탄수화물들은 당뇨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식품들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2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구 음식을 먹는 집단이 가장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였고 그 결과는 당뇨병 발생으로 이어졌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패스트푸드 아주 간단하게 우리 현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빨리 만들어져서도 패스트푸드지만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도 패스트푸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어때요? 점심시간 여의도나 가보면 완전히 전투적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또 먹을 수도 없고요. 그 인원을 다 감당도 안 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급하게 먹는 식사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사실은 뭐 프렌치 패러독스 그래가지고 뭐 와인을 많이 먹는 프랑스인들은 뭐 이렇게 심장 질환에 잘 안 걸리는데 뭐 대신 와인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 그리고 또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라는 예전에 그 방송인 이다도시 씨가 지은 책도 있거든요. 뭐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물론 와인을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살이 안 찌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식사 시간이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15분에서 20분이잖아요. 차리는데 30분, 먹는데 10분. 근데 프랑스 이쪽이나 이런 쪽에서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서 먹는 데는 보통 저녁 식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뭐 그러면서 와인 한두 잔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우리가 어릴 때 교육받았던 대로 어릴 때 부모님께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천천히 꾹꾹 씹어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빨리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먹으면 당뇨로 갈 수도 있고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니까요. 슬픈 일이죠. 2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만성질환에 대해서 쭉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2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숙명론적인 태도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다 고혈압이기 때문에 나는 고혈압일 거야. 우리 부모님이 다 당뇨이기 때문에 나도 당뇨가 걸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숙명적인 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노력조차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당신이 유방암 가족력을 갖고 있다면 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네,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니까. 그래서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라면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유방암 사례 중에서 유전적 원인이 있었던 경우는 겨우 3% 미만이다.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고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인 거는 사실 5% 미만이에요. 이건 의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족력입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완전히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여기도 책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3% 미만. 그 3%는 가족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97%는 뭐라고요? 전부 식습관이라는 얘기예요. 식습관, 생활습관이라는 얘기예요. 미국 여성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방암은 가족력이나 유전자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유전적인 숙명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안젤리나 졸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드러내버렸죠. 그래서 되게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유방암 위험이 높은 여자들이 이제 좀 지켜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면서 동물성 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성이 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성도 사실 내포하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일은 저는 음과 양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 아주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유방암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계에 들어가서 이게 아주 짓눌러가지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유방암이 터져서 암세포가 터져서 여기저기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어느 책에 기술이 돼 있어요. 나중에 또 그 책을 제가 한번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질병 쪽을 관련된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자가 검진, 샤워하시면서 자가 검진은 주로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또 유방암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유방암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뭐가 있어서 유방 쪽에 뭐가 만져지는데 아프다. 그건 대부분 양성입니다. 근데 음성은 뭐가 딱딱하게 잡혀도 아프질 않습니다. 그게 유방암의 특징이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집에서 샤워를 하시면서 수시로 하시고 하는 게 저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동물성 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종류를 많이 먹는 것이
여성에겐 유방암, 남성에겐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또 이제 대장암과 식이섬유소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2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식이섬유소는 보충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얻어야 한다. 섬유소를 함유한 식이요법은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다고 말할 수 있다. 분리된 섬유소 그 자체의 효과에 관해서는 여전히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라고 책에 딱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뭐 미에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리된 식이섬유를 먹어서는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은 농축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야지 식이섬유만 분리해낸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겨울 같은 데는 고구마 집에서 쪄서 신김치 얹어서 김장김치 얹어서 먹든지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라고 되냐면 대장암과 우유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236페이지에 칼슘 보충제나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통해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가설에는 회의적이다. 뭐 오히려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하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남성들 전립선암에 대해서 나온 건데 풍요병과 전립선암에서 이것도 이제 70세 이상 모든 남성의 절반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잠재성 전립선암을 갖고 있다. 전립선암은 많이 발생하지만 느리게 진행되어 진단받은 사람 가운데 단 7%만이 5년 내에 목숨을 잃는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 발견되면 바로 그냥 막 조치를 하죠. 사실은 그 천수를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부검을 해보면 75%가 전립선암은 뿐이 아니고 75% 정도가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답니다. 근데 본인이 살아생전에 별로 못 느꼈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립선암도 여성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 얘기가 나오는데요. 2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 나옵니다. 현대인한테 너무 많잖아요. 자가면역 질환이. 뭐 대표적으로 루푸스, 또 뭐 다발성 경화증, 그다음에 뭐 아토피, 천식, 뭐 비염, 뭐 하여튼 전부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을까요? 오염도 되게 많겠지만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각 질병의 이름만 보면 모두 다른 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한 연구는 이 질병들을 집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두 비슷한 임상 배경을 갖고 가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질환을 앓기도 하며 같은 인구 집단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다발성 경화증과 제1형 당뇨는 거의 동일한 인종적 지리적 분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메커니즘은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가면역 질환은 24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가면역 질환은 몸의 다른 부위에 생기고 각각 다른 이름을 갖지만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거대 질병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암도 마찬가지로 신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름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간암이니 폐암이니 이런 것들이 어느 부위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무슨 암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지 폐암 따르고 간암 따르고 뭐 전립선암 따르고 유방암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가면역 질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거에 대한 다른 약들을 먹죠.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24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체 단백질을 모방하는 외부 단백질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우유다. 대부분의 면역 체계는 상당히 영리하게 작용한다.
군사들이 아군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일을 막기 위해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처럼 면역 체계는 신체를 공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안전망을 마련한다. 그런데 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 해당 장기하고 비슷한 단백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로 인지를 하고 내 단백질을 공격을 해버리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24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파괴적인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기전은 분자 모방이라 불린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단백질인데 내 단백질인데 이걸 외부 단백질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외부 단백질로 인지를 하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우유라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직도 유제품을 우유를 그렇게 먹여야 될까 한번 진짜 엄마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자 모방이라 불린다. 군사 세포들이 물리치고자 하는 일부 외부 침입자는 우리 세포와 너무 똑같아 보인다. 면역 체계가 침입자에게 맞는 주형을 또 놓았지만 그 주형이 도리어 자신의 세포에도 맞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면역 체계가 자신의 세포를 포함하여 그 주형에 맞는 모든 세포를 파괴해 버린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면역 체계의 극도로 복잡한 자기 파괴 과정으로 외부 침입자 단백질과 신체 단백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뭐가요? 자가 면역 질환이. 그런데 이 오류를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다? 우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1형 당뇨병.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인데 췌장 세포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24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이 질병 또한 식습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강한 근거가 있다. 구체적으로 유제품과 연관성이 있다. 자, 보세요. 제1형 당뇨는 유아기 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때 췌장이 파괴돼 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맞아요? 인슐린 주사를 자기 백가죽에 꽂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찔러 넣어야 되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제품과 연관성이 되게 많대잖아요.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모유를 먹이지 않고 분유를 먹이고 다 유제품 아닙니까? 성장하면서도 키 커야 되고 키 작으면 루저니까 키 커야 되고 막 하니까 우유를 먹이고 치즈를 먹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그 한 가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생충이 없어지면서도 우리 면역 세포가 또 트레이닝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암 발생이나 자가 면역 발생도 많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하나도 우리가 너무 청결한 생활, 손 소독제라든지 해서 멸균제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또 그런 또 원인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식생활에서는 유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고요.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안타깝게도 조각 일부는 뭐예요? 유제품의 조각 일부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와 정확하게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이 해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췌장 세포를. 그래서 제1형 당뇨에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콜린 캠벨 박사가 한 얘기예요. 253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재 우유가 제1형 당뇨병의 매우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일찍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우유를 먹은 아이들에게서 제1형 당뇨병 유형군이 평균 50에서 60%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책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모유 먹이세요. 모유 먹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257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유의 위험성에 대한 근거뿐 아니라 당뇨병과 우유의 연관성이 생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당한 근거도 갖고 있다. 유아에게 완전한 음식은 모유이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행위는 모유를 우유로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257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발성 경화증, 요즘 굉장히 그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비슷한 특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발성 경화증들이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6가지 원인을 이렇게 해놨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질병들은 모든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은 지속적으로 햇볕을 덜 받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햇빛 에너지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질병 중 일부는 같은 사람에게서 발생한다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천식이 걸리고 비염이 다발적으로 걸린다는 얘기예요. 넷째, 이 질병들을 영양과 관련하여 연구했을 때 동물성 식품 중에서 특히 우유 섭취가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요. 다섯 번째, 이런 질병들 중 몇 가지는 바이러스로 인해 유발된다는 근거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작용 기전이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 공통의 작용 기전을 보자면 햇볕 노출에서 시작할 수 있다. 햇볕 노출은 자가 면역 질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런 6가지 공통점이 어떤 질병이든지 만성 질환이든지 간에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267페이지에 보면 뼈하고 신장, 눈, 뇌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269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국인들은 세계 어떤 인구보다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소비한다. 그러나 당연히 미국인은 강한 뼈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최근 한 연구는 50세 이상 미국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골반 골절률을 보인다고 했다. 왜?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국 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27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신장 결석에 대해서 나왔는데 278페이지에 동물성 단백질은 결석의 위험 요소일 뿐 아니라 결석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석 많이들 걸리죠. 이유가 뭐라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셨다라는 얘기예요. 또 282페이지에 보게 되면 황반변성과 백내장은 색깔이 선명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동물성 식품으로 증가하고 식물성 식품으로 감소하는 과다한 활성산소가 주범이다. 황반변성이나 백내장도 다 동물성 단백질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걸리는 거 2가지 치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정신능력을 감소시키는 284페이지에 보게 되면